안녕하세요. 라이언 책방입니다. 오늘은 김범준 교수님의 관계의 과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김범준 교수님은 성균관대에서 지금 근무하시고 계시고요. 통계 물리학자로 좀 널리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범준 교수님의 두 번째 책이었어요. 첫 번째 책은 세상 물정의 물리학, 마찬가지로 약간 통계 물리학을 통해서 바라보는 눈, 이런 그 느낌이고요. 이번 관계과학은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다양한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 그 책을 읽었을 때, 세상 물적의 물리학을 읽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세상의 과학적 진보 그리고 사회적 발전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뉴턴이 고전역학의 토대를 이렇게 마련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것도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선행 연구, 그 다음에 데카르트의 좌표의 개념의 정립,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뉴턴의 연구 결과가 꽃을 피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즉 관계 연결망에 의해서 과학이 진보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는 비단 과학 분야뿐 아니라 어떤 사회적 현상, 회사 생활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세상 물적인 물리학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직장 내에서 누가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누가 누구에게 이메일을 소통을 하는지, 혹은 누가 누구에게 메신저를 소통하는지, 그 네트워크 망만 보더라도 회사 내에서 어떤 식의 운영이 필요하겠다. 즉 정보가 어디로 유입되고 있고 그 정보는 누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더라, 이런 것을 혹시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 그 자체도 직장 내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 자체도 관계에 의해서 진보하고 결과를 나타내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책으로 다시 넘어가면, 관계과학에서 저자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호기심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책의 내용은 정말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 중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 위주로 한번 표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SNS망 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누구와 친한지 간접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감성적인 지표까지 저희가 그것을 분석할 수는 없지만, 그냥 망을 분석함으로써 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는 비단 SNS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관계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신규 법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안 법안 중에서는 누가 동의했는지 이렇게 지도를 그려볼 수 있겠죠. 국회의원 A가 법안을 상정하고 나머지 10분이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겠죠. 그러면 이 지도를 그려보면은 법안 제안 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누구와 서포팅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정당이 서로 서포팅을 하는지, 혹은 크로스 정당 서포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자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은 예측하실 수 있겠지만, 같은 당에서 법안 발의 및 그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이제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은 사례이기도 한데, 근데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면서 저자가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 사뭇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자는 정당에 상관없이 전문 분야로 나뉜 연결망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군사 분야, 사회과학 분야, 경제 분야, 혹은 국방 분야, 이런 분야가 있으면 분야 전문가들 분끼리 법안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서로 구할 수 있으면 정당에 상관없이요. 그러면은 좀 더 최종 산출물이, 그러니까 법안 상장이 되겠죠. 최종 산출물이 좀 충실하지 않을까? 이런 그 저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강하게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필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합의를 구하고 협업을 진행할 때 강력한 결과물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그 조직의 다양성과도 또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개미에서 나타나는 사례입니다. 흥미롭죠. 여태까지는 이제 첫 번째 시작은 인간관계에서 시작했는데요. 동물에서는 그러면 어떤 협업 사례가 나올까? 어떤 관계명이 형성될까? 이런 부분이 이제 저한테는 흥미롭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개미 집단이 100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60은 일만 해요. 그리고 그 중에 40은 놀고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하고 있는 60 중에 열을 이렇게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는 개미가 50만 남겠죠? 근데 흥미로운 게 이 놀고 있던 40 중에 10이 다시 일을 하는 곳으로 옵니다. 즉, 일을 하는 개미는 다시 60이 됩니다. 그리고 노는 개미는 최종적으로 30이 됩니다. 흥미로웠죠. 최종 일을 하는 60의 양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일을 하지 않던 40도 할 일이 없어서 잉여 노동력으로 남아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그 사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어떤 충분한 잡 포지션이 주어지면은 요새 젊은 분들 이제 취업으로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MZ세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역량 있는 자리들이 주어졌을 때 그분들이 가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적어도 사회의 한 조직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 개미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미에서 또 하나 흥미로웠던 부분은 물가에 있는 개미들이 거처를 옮길 때 그들끼리 이제 뗏목을 만들어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개미 군단이 2층, 이제 3층으로 이루어진 거대 집단 개미들이 빈대떡처럼 물가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합한 거처를 만나게 되면은 그곳으로 이동해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매우 놀랍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제 끊어진 계곡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따라오는 개미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근데 선행개미가 있고요. 근데 계곡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후행개미가 선행개미를 밟아 타고 일종의 탑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또 후행개미가 선행개미를 밟아 타고 또 올라가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 협곡에서 거대한 개미 다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반복 행동이 결국 개미 다리를 만들어낸 건데, 그를 통해서 그들은 이제 그 개미들은 협곡을 지나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집단 내에서 관계적 협업을 통해서 환경을 이겨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놀라운 자연 현상입니다. 그럼 다음은 단체 카톡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SNS 단체 대화방 이런 걸 많은 걸 이제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요. 주로 말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단톡방의 운영자이거나 혹은 서포팅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핵심 인원 및 이제 몇 분이서 부지런히 내용을 업데이트 하시면은 이제 때로는 되게 조용하게 돼요. 그러다가 몇 명 팔로워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대화는 다양한 방향으로 풍부해져요. 이러한 대화 횟수를 시간에 따라 정리하면은 관계과학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멱함수 법칙이 보이게 됩니다. 설득의 심리학에서 로버트 치알디니는 누군가 처음 행동할 때 그 이후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관심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단톡방 멱함수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아무리 흥미로운 주제라도 아무도 사람들이 맞장구 쳐주지 않는다면은 그 대화, 그 주제는 곧 사그라들게 될 거고요. 반대로 어떤 대화 주제라 할지라도 적당히 흥미가 있다면은 두 번째 의원이 흥미를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팔로워분들이 흥미를 보이게 된다면은 주제가 더욱더 흥미롭게 대화를 이루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직은 리더뿐 아니라 그것을 호응해주는,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그리고 또 그 반론도 제기할 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견지하는 이인자, 그 다음에 팔로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볼리아학으로 풀어내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전역학에서 사물운동은 예측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등장과 함께 이러한 절대 예측률은 어렵구나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됐죠. 근데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오차에 있어서도 이 고전역학을 통한 최종 결과는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롯데타워 위로 올라가 볼게요. 꼭대기에서 탁공 2개를 이 대포로 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각도를 0.00001도의 오차까지 맞춰가지고 팡 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옆에서 2개를 같이 쏘게 되면은 비슷한 곳에서 사실 떨어져야 되잖아요. 동시에 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런 아주 작은 오차, 각도의 오차, 혹은 바람의 세기, 그 다음에 사람이
버튼을 누를 때의 시간, 이런 아주 작은 오차에 의해서도 탁구공 하나는 남산으로 날아갈 수도 있겠고요. 다른 탁구공 하나는 근처 올림픽공원에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오차가 최종적인 산출물의 결과에 큰 차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과 예측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자, 저자 김범진 교수님은 어린 시절 별을 보고 호기심을 키워왔다고 해요. 그러한 호기심은 오늘날의 스포츠, 교통, 이름 등 다양한 분야로 그의 관심 분야가 전개가 됐습니다. 통계 물리학이라는 도구를 멋지게 이제 활용을 하셔서 호기심을 이제 풀어내고 계시죠. 이제 그의 다음 연구는 어떤 분야가 될지 상당히 이제 흥미롭고요. 독자의 바람으로서는 제프리 웨스트라는 분이 스케일이라는 책을 지으셨거든요. 그러면서 통계 물리학으로 세상의 원리,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의 흐름, 이런 것을 밝혀낸 분이에요. 그래서 그 책도 굉장히 통계 물리학 쪽에서 흥미롭게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독자의 바람으로는 그런 스케일과 같은 거시적인 연구도 하셔서 이 통찰력을 보여주시면 더욱더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관계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 일폭한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언